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요즘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저도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처럼 인생의 풍파를 겪어서 그런지 더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큰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워서인지 저는 일확천금을 꿈꾼 적이 없었어요. 대신 남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내가 남들에게 친절하면 남들도 잘해줄 거라고 젊을 때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었네요. 하지만 그런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경험이 한 차례 있었답니다. 저는 몇 년 전 친구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주 늦은 재혼을 했어요. 원래는 지방에 살았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지금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20대 때 모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빗길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는 슬픔을 잊기 위해 그저 일하고 또 일만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홍기를 놓치고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했어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친척분이 소개한 남자와 구색을 맞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지만 그 남자의 바람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 말았죠. 저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온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몇 년 전 부인을 병으로 잃고 혼자가 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 계속 만나자고 졸랐어요. 회사가 끝나면 친구도 취미도 없어 그저 집에서 지냈던 저는 그럴 거면 이 남자라도 만나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첫 인상은 좀 무뚝뚝했지만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전 남편의 바람기에 질렸던 저는 재미는 없어도 그런 면들을 좋게 보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둘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공장장이어서 아이들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키웠다고 했어요. 수정씨, 혹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도 이해해줘요. 어릴 때부터 지들 엄마가 아파서 내가 엄마 자리까지 채운다고 오냐오냐 뭐든 다 들어줬거든요. 엄마가 저 세상 가고는 더 그랬고요. 버릇이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본심은 착한 애들이에요. 라며 남편은 결혼 전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노력해볼게요.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가끔 엄마를 따라 보육원 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딪히면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하고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 전 처음 남편 집에 아이들을 보러 갔을 때에는 둘 다 말도 없고 낯을 가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됐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점차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더군요. 둘째가 먼저 저한테 학교에 와달라고 말을 걸었고 그 다음에는 큰아이도 저한테 도시락 반찬이 맛있다고 했어요. 셋째만 아이들이 처음 말을 걸어줬던 그때는 지금도 안 잊혀지네요. 저와 아이들은 점점 가까워졌고 몇 달 후 둘 다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다행이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더 빨리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이게 다 당신 노력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나야말로 이렇게 이쁜 딸이 둘이나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으로 쭉 우리 소연이 소정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줘. 솔직히 아이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욕심이 생기네. 내가 너무 딸들만 챙기는 아빠 같은데 그만큼 당신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요.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요. 당신이 집안일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내고 4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둘째는 그렇다 치고 큰아이는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날 텐데도
저한테 다가와 준 것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더 잘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의 따뜻한 품이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밖에서 만나면 먼저 뛰어와서 제 손을 잡는 아이들을 보며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그리워했던 따뜻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요. 둘 다 별로 속도 썩이지 않았고 학교 생활도 원만했어요. 큰아이는 똑부러지고 야무진 데다가 아주 당차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잘했어요. 둘째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아기자기한 데가 있는 천상 여자 같은 성격이었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자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 무렵 아이들의 외가 쪽 사람들이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남편은 썩 내켜하지 않았어요. 죽은 딸의 자식이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당신이 결정할 일이지만 아이들도 외할머니나 외가 식구들이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만나게 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야 나도 알지. 근데 사실 장모나 그 사람 식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나한테 연락도 안 했고 아이들도 찾은 적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왜 그러나 싶기도 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졌을 수도 있죠. 소연이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소정이는 언니가 그러니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고요. 아이들이 원하면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는 게 어때요? 남편은 제 말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이들이 외가 식구와 만나는 걸 허락했어요. 사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만 있어서 아이들이 갈 외가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 그게 인생에서 아주 큰 시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이들은 처음 외가 식구들을 만나고 온 후에 이모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했다며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한 번뿐이라고 했는데 왜 또 만난다는 거야? 이제 너네 엄마는 여기 있잖아. 외가 식구는 원래 없었어. 그 사람들이 너네를 어릴 때 보러 온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랑 잘 지내고 싶대. 한 달에 한 번인데 안 돼? 아빠, 만나게 해줘. 라며 큰딸이 조르자 남편은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따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남편 큰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남편 앞으로 유산을 조금 남겨놓았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욕심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이상하게 장모하고 처제들이 욕심이 드글드글했거든.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나한테 재산이 좀 생긴 걸 알고 저러나 싶어. 저는 놀라긴 했지만 설마 그러겠냐며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모와 외할머니를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그 말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알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횟수를 늘려서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몇 개월 정도 지나자 아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큰아이를 위해서 계란 샌드위치와 주스를 챙겨줬죠. 하지만 아이는 앞에 놓인 음식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저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먹을게. 왜? 간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걸로 해줄까? 난 네가 계란 샌드위치 좋아해서 괜찮은 줄 알았지. 아, 됐다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 좀 하지 마. 엄마 속셈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쇼 좀 그만하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일단 아이 앞에서 간식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죠. 큰아이가 학원에 가고 둘째가 학원에 갔다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둘째는 제가 챙겨주는 걸 아무 말 없이 먹었어요. 오늘 학원에서는 안 힘들었어? 저번에 영어 숙제 어렵다고 했었잖아.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둘째는 저를 빤히 보더니 엄마,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거 다 연기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빠 돈 때문에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하는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진짜 아빠랑 좋아해서 같이 사는 거고 너도 언니도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친이모랑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속지 말라고 했어. 나중에 아빠 재산 다 가로채려고 연기하는 거라고. 솔직히 나랑 언니도 그 말에 충격받았다고. 기분도 나빴고 우리는 진심이었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 누가 기분이 좋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마는 그냥 아빠랑 니네가 좋아. 너희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말을 해.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했다니 너무 속상하다. 정말 너네를 좋아하는 척한 거라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분들이 왜 너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진심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니네가 나한테 먼저 와서 말 걸던 때를 못 잊어. 그때부터 소연이 소정이 너희를 내 자식으로 여기고 살았어. 그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가 친자식은 아니잖아. 나나 언니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라며 둘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안 그래도 남편 회사가 정 같지 않아서 공장에도 타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속 썩는 게 많은 남편을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제 남편이 외가 사람들을 그만 만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거기서 자고 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평범한 이모나 외할머니라면 당연히 그러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저는 걱정이 됐죠. 아이들이 점점 더 저와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이들과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백화점 세일하는 데에서 아이들 옷을 사왔는데 그걸 본 큰아이가 옷 가격표를 보더니 둘째가 손에 든 것까지 빼앗아 전부 휴지통에 집어넣더라고요. 소연아,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왜 멀쩡한 옷을 버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이거 다 싸게 파는 것들이잖아. 소정아, 내가 그랬지? 이모랑 외할머니 말이 맞다고. 이거 봐. 진짜 우리한테 진심이었으면 이딴 싸구려나 사다 주겠냐고. 그동안은 우리가 몰라서 당했지만 앞으로는 어림없어. 그리고 우리 용돈도 아빠가 주라고 한 것보다 조금 줬지? 당장 제대로 다 내놔! 큰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둘째는 저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저는 처음 보는 큰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휴지통에 버린 옷을 챙겨서 방으로 왔어요. 아이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다음날 큰아이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같이 빵집에 들어가 좋게 말했어요. 소연아, 다 오해야. 내가 언제 너 싫다고 한 거 해준 적 있어? 사실 요즘 아빠 회사가 예전처럼 잘 되지가 않아서 이것저것 아낄 수 있는 걸 아끼고 있어. 네가 그렇게 상처받았다면 저 옷들 다 환불하고 세일 안 하는 걸로 사올게. 나는 너랑 소정이가 반해서 기죽을까봐 좋은 것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이모랑 외할머니 말만 믿지 말고 엄마가 하는 걸 좀 제대로 봐줘. 이런 말 하려고 날 붙잡은 거야? 진짜 이모랑 외할머니가 말한 대로네. 엄마가 분명히 우리랑 사이 갈라놓으려고 친한 척하면서 없는 말 할 거라고 했거든. 이제 아무리 말로 우리를 홀리려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용돈 당장 안 올려주면 나 이모네로 가버릴 거야. 그런 줄 알아. 라며 제가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은 이제 전처럼 저를 믿어주지도 않았고 저와 잠시라도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은 공장 일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느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은 아이들 자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참 아이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라 저는 두 아이의 원대로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간 다음에 도우미로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태면서 저금도 해야 했거든요. 용돈을 남편 몰래 올려줬는데도 큰아이는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떼를 썼어요. 결국은 저도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말았죠. 지금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 줄 알기나 해? 아빠가 왜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는데 넌 큰딸이면서 그런 걸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앞으로는 아르바이트라도 해.
지금 용돈도 니네 또래보다 훨씬 많잖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외할머니가 이럴 거라고 했어. 이래도 우리가 엄마를 오해한 거야? 엄마 하는 거 보면 다 이모랑 외할머니 말이 맞다고. 그동안 우리를 속였잖아. 아빠 재산 노린 거 맞잖아. 라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방에서 그걸 듣던 둘째는 가방을 들고 나와서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학교에 가버렸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이 어머니시죠? 저 소연이 담임인데요. 요즘 소연이가 지각도 많이 하고 수업 중간에 나갈 때도 많아요. 작년 담임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걱정이 되네요. 제가 몇 번 불러서 이야기해봤는데 말을 안 해요. 이러다가 성적도 떨어지고 대학에 못 가게 될까봐 그래요. 원래 공부 잘하던 아이인데 아깝잖아요. 저는 음료 박스를 사들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아이한테 잘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첫째와 이야기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를 완전히 오해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외가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연락을 해봤지만 제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고소당하고 싶으면 알아서 해요. 라는 매서운 말만 들어야 했죠. 할 수 없이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먼저 큰아이를 붙잡고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엉뚱하게도 큰아이는 제가 용돈을 조금만 준다며 아예 취직을 하겠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용돈으로 주는 것 외에도 더 많은 돈을 아이에게 주고 있었고 그걸 일일이 가계부에 적어 놓았어요. 남편도 그걸 보고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아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니네가 받는 용돈은 요즘 애들이 쓰는 돈보다 많아. 대체 그 돈으로 다 뭘 하는 거니? 그리고 요즘 세상에 고등학교는 안 나와서 어디 가서 일을 해?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데인 줄 알아? 라며 남편이 세게 나가니 큰아이는 이모 말을 듣고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먹는 것도 비싼 것만 사 먹었다는 거였어요. 그런 걸 써야 사람이 고급이 되고 남들이 얕잡아 보지 않는다나요?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치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아이들 외가를 찾아갔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사치나 가르칠 거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들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저희 부부가 교육도 알아서 합니다. 또 이러면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우리야 애들 기죽이지 말라고 한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제부,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말은 안 해. 제부 재산 좀 받았다며. 그거 아이들 앞으로 투자해달라고. 그래야 된다고 내가 여러 차례 말했거든. 결국 그거였군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왜요? 아이들이 받으면 당신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보려고요? 어림없습니다. 진짜 경찰서 가기 싫으면 이쯤에서 그만두세요. 남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이용해서 죽은 가족의 남편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아이들과 외가의 사이는 일단락 났지만 아이들과 저의 오해가 풀린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를 무시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게 화병이 되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던 요양원 봉사를 더 자주 가게 됐어요. 일단 아이들과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양원 봉사를 하게 된 건 이모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걸 알게 돼서 만나러 가면서였어요. 이모 할머니만 돌봐드릴 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그곳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큰아이는 대학을 가서 집을 나가 자취를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너한테 잘 지내보자고 엄마 맘을 알아달라고 비는 것도 지쳤다. 너도 이제 성인이니 잘 판단하고 살 수 있을 거야. 네 뜻대로 너한테 간섭하지 않으마. 대신 너도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라. 알겠지? 라며 남편은 큰아이에게 단단히 일러뒀어요. 둘째는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했지만 큰아이와 마찬가지로 저한테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기로 했고 집안에 있어도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요양원에 자주 갔고 어느새 거기 거의 붙어있게 됐죠. 한동안은 아이들 생각만 하면 너무 서글프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저한테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했는데 예전을 떠올리면 지금의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고 둘째의 냉대에 온몸이 떨려오곤 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오해를 풀고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희망을 품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둘째도 대학을 가고 친구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한다고 이삿짐을 싸들고 가버렸어요. 집에는 남편과 저 이렇게 둘만 남게 됐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끼니는 거르지 않는지 돈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 몰래 아이들 자취하는 데에 가서 책 안에 살짝 돈봉투를 끼워놓고 오기도 하고 밀린 빨래를 해주기도 했어요. 당신 오늘도 소영이 소정이 사는 데 갈 거지? 나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내 눈치 보는 것도. 내가 당신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마음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언젠가 그 녀석들이 당신 이런 마음을 알아줘야 될 텐데. 괜찮아요. 한창 예민할 때 아이들한테 이상한 말을 한 어른들이 나쁘죠. 저는 아이들이 아무 탈 없이 지내면 그만이에요. 저는 남편이 저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 때 저는 먼 발치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사진 찍는 걸 지켜보기만 했죠. 그래도 어엿하게 학사모를 쓴 모습을 보니 너무 대견했어요. 큰아이보다는 둘째가 그래도 저한테 말을 하는 편이었어요.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둘째를 만났는데 그래도 저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엄마라고 인사도 시키더군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날 둘째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도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나쁜 감정은 좀 없어졌어요. 인사 정도는 할 테니까 혹시 다시 보게 돼도 피하지는 마. 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네요. 얼마 안 가서 큰아이는 취직한 회사에서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며 명절에 집으로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사윗감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어요. 둘째도 언니와 형부 될 사람을 만난다고 집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고 커튼도 싹 바꿔 달아놓고 아이들 방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침대 커버머 이불도 새 걸로 싹 다 바꿔놓았죠. 명절날 아이들이 오자 시끌시끌 말소리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남편도 기분이 좋았는지 약주를 계속 마시더니 좀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게 가족이지. 이렇게 모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자네, 우리 소연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잘 살아야 되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기분 좋은 시간이 끝나고 소연이 신랑감이 돌아간 뒤였어요. 남편은 계속 술을 마셨고 둘째한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도 나도 이제는 마음 편해졌으면 좋겠다. 너희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아빠는 매일매일 오늘 같기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이 양반이 평소 잘 안 마시는 술 좀 잡수시더니 말이 많아지셨네. 우리야 애들만 잘 살아주면 편한 거죠. 달리 뭐 바랄 게 있겠어요. 라고 하자 큰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니 하는 말인데 아빠, 유산은 어떻게 나눌 거야? 아빠는 그거 미리 좀 생각해줘. 난 결혼하면 아이도 생길 거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지잖아. 소정이랑 똑같이 준다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엄마 뭐 꼭 챙겨야 되는 거 아니지? 저와 남편이 너무 놀라서 바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둘째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언니보다 덜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난 내 목 제대로 챙겨 받을 거야. 웃기지 마. 어떻게 첫째랑 둘째가 같아? 이건 남자들만 따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나 너 엄마한테 연락해서 점수 더 딴 거 알고 있거든? 아빠, 소정이가 저렇게 여우라니까? 소정이는 엄마 좋아서 전화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속셈이 있다고. 언니는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지? 언니 이렇게 속물인 거 형부될 사람은 알고 있어? 라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방금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난장판이 돼서 아이들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거든요. 남편은 그런 애들을 보고 술이 다 깼는지 화를 냈어요. 니들은 아직 아빠가 이렇게 건강한데 유산 갖고 싸우기나 하냐? 어떻게 부모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라고 하자 큰아이는 지금까지 아빠도 엄마 생각만 했지 우리 생각 안 했잖아요. 남편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 너 그 말 아빠한테 정말 실수한 거야. 이런 식이면 너 결혼하는 것도 다시 집에 오는 것도 하나도 안 반가워. 소정이 너도 아빠 유산 받을 생각에 나하고 잘 지내려고 한 거면 다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 다음에도 이럴 거면 다시 찾아오지 마. 라며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몰아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진짜 불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기념일로 밖에서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챙겨줄 것도 아니니 둘이서 먹자며 남편이 한정식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김영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여기 땡땡병원 응급실인데요. 김영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 들어갔는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뭘 했는지 기억나지도 않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수술실 앞에서 두 손을 잡고 제발 수술이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주운전 차량이 남편 차를 정면에서 들이받았다는 거였어요.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무사히 수술을 받고 잘 회복하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어쩌자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지난해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보낸 결혼기념일이었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황망했죠.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 조문도 제대로 못 받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따라 카페에 갔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제 앞에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아빠 만나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이제 다 놓아주고 우리한테서 떠나줘. 아빠 유산 지금 사는 집, 통장, 그 무엇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각서랑 여기 유산 상속 포기서에 사인해. 계속 욕심부리고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변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발인도 안 했는데 유산 이야기나 운운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싶어 그저 후회만 됐어요. 자나 깨나 아이들 걱정만 하던 남편도 너무 불쌍했고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 난 니네 아빠 유산 바란 적도 없어. 그런데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이래야겠어? 장례가 다 끝나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잖아. 됐고, 이제 우리끼리 장례 알아서 잘 치를 테니까 엄마는 엄마 갈 길 갔으면 해. 나 엄마가 우리 엄마 자리에서 조문받는 것도 참고 볼 수가 없어. 여기에서 나가줘. 큰아이는 저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둘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갑기가 얼음장 같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 앞에 향을 피우고 국화꽃을 놓고는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을 나와야 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짐을 주섬주섬 챙기다가 남편과 찍은 액자 사진을 보고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오면 또 왜 안 갔냐고 뭐라고 할까봐 통곡을 하며 짐을 챙겼죠. 그렇게 짐을 챙겨서 제가 간 곳은 요양원이었어요. 이모 할머니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제가 잠자리를 다시 봐드리고 저녁 간식을 챙겨서 드라마 보시라고 다들 모여있는 거실로 옮겨드리려는데 제 등을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동안 애 많이 썼다. 내가 원장한테 말할 테니 갈 데 없으면 여기 있어도 돼. 할머니, 저 너무 억울해요. 분해요. 저는 이모 할머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서글픔을 전부 토해내며 펑펑 울었어요. 이모 할머니는 눈물이 맺힌 촉촉한 눈으로 그저 저를 쓰다듬기만 하셨죠. 그 당시 저한테 이모 할머니도 안 계셨더라면 어땠을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요양원에 직원방 하나를 얻어쓰게 되고 2달이 좀 못 돼서 이모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특별히 아프셨다기보다 노안으로 주무시다가 가셨죠. 마치 저에게 있을 곳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 같아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요양원에 남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렸어요. 제가 따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힘든 저에게 두말 않고 자리를 내어준 곳이었으니 더욱 잘하고 싶었죠.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는데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저를 보러 왔어요. 박수정 씨 맞으시죠? 저 땡땡 법률사무소 이진혁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모 할머니 되시는 한정분 씨가 박수정 씨 앞으로 유산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웬 사람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어요. 보니까 딸아이들이더군요. 너희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어떻게 알고 왔어? 그게 제가 박수정 씨가 여기 계신 줄 모르고 주민등록 주소지로 연락을 했다가 말씀을 드려서요. 변호사는 어째 민망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어요. 그때 큰아이가 다짜고짜 제 손목을 끌어당기며 일으켜 세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집에 가자! 라는데 둘째 딸이 큰딸 앞을 가로막으며 언니 엄마 싫어하잖아. 난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은 했거든. 엄마 나랑 같이 가. 엄마 방 깨끗이 단장해놨어. 야 웃기지 마. 엄마는 큰딸하고 살아야지. 곧 사위도 보는데. 라며 아웅다웅 다투기 시작하는데 전처럼 곧 머리채를 잡을 분위기였어요. 변호사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제가 따님들한테 박수정 씨 앞으로 유산이 생겼다고 했더니 딸들은 제게 유산이 생겼다는 걸 알고 이렇게 서로 저를 데려가겠다며 요양원에까지 와서 싸우는 거였어요. 아니 대체 그 유산이 얼마나 되길래 이러는 거예요? 라고 묻자 변호사가 서류들을 내미는데 저는 평생 본 적도 없는 액수의 예금과 꽤 많은 평수의 땅까지 있더라고요. 자식이 없던 이모 할머니는 제 노후를 걱정하셔서 평생 모으신 재산을 전부 저에게 주고 떠나신 거였어요. 그 사실에 저는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남편의 딸들은 그걸 챙기고 싶어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어요. 너네 솔직히 말해봐. 내가 이런 유산을 받지 않았어도 날 찾았을 거야? 아니잖아. 니네 나 아빠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유산 포기각서 받아서 쫓아낸 애들이야. 그게 불과 2달 전이라고. 그러던 니네가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니네 진심을 믿겠어? 서연이 너 내가 니네 아빠 재산 노린 거라고 날 얼마나 모욕했어. 소정이 넌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 난 일 없어. 수억이 있어도 난 여기서 살 거야. 엄마 재산은 그냥 수억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돈이 잘 붙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 엄마, 나는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돈 들어갈 때가 좀 많아? 나 좀 봐줘. 내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면 이러겠어. 아니, 넌 니네 이모랑 외할머니한테 아주 제대로 교육받은 것 같아. 나랑 아빠는 너 그렇게 속 물러 안 키웠어. 너 이렇게 키운 그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해. 엄마, 그럼 나랑 가. 나 알지? 난 언니처럼은 안 했잖아. 그래도 난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했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다시 재미있게 살자. 아니야. 너도 똑같아. 말을 안 할 뿐이지. 속내는 니네 언니랑 같다고. 그게 아니면 니네 언니가 나 쫓아내는데 넌 왜 가만히 있었어? 그것만이 아니잖아. 장례식장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잖아. 그제야 딸들은 조용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이건 전적으로 박수정 씨의 권한이니까 두 분이 계속 박수정 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게 되면 변호사로서 두 분을 법적 조치하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었지? 내가 니네 법원까지 끌고 가 볼까? 나 니들한테 완전히 정 다 떨어졌어. 너희가 다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란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 너희들 누구하고도 안 살아. 나한테 돈 없으면 찾아도 안 봤을 너네 여기 안 온 셈 칠 거야. 변호사는 제게 상속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사인을 하면서 보니 이모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은 못해도 30억은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니네 백날 거기 그렇게 있어도 나 다시는 너희 안 받아들여. 사람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건데 너희는 나한테서 그걸 빼앗았어. 나 너네한테 10원 한 장 안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난생 처음 무섭게 말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유산을 받은 저는 세금을 내고 요양원에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데에 집을 사서 전처럼 매일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봐드렸어요. 아이들은 어떻게든 저와 다시 지내보려고 별 아양을 다 떨었지만 마지막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인지 다시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요양원에 오시는 분이 연결을 해주셔서 저처럼 아내를 먼저 보낸 남자분과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우리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해주더군요. 상처받은 날들이 많았지만 마치 그 시간들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너무나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도 욕심을 못 버리고 저를 기웃거리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어찌나 따끔하게 쫓아내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로 돌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